책과 맥주 사이. 틀어놓고 주무셔요. 안녕 여러분, 선민의 혼술 토크입니다. 저번에 브이로그에서 도둑맞은 집중력 책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흥미롭게 들어주셔가지고 혼술 토크에서 본격적으로 길게 얘기해달라 하셔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름하여 오늘의 시간, 책과 맥주 사이. 틀어놓고 주무셔요. 여러분 어차피 이거 틀어놓고 자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는. 오늘 준비한 맥주는 카스프레쉬. 안주는 곰의 소바바 치킨? 마셔볼까요? 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섞였어. 근데 허니 맛이 막 그렇게 잘 느껴지진 않는데? 저는 교촌의 그 허니 치킨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처럼 약간 달달한 맛이 탁 느껴지진 않고 그냥 살짝 달달한 튀김 가루에 튀긴 것 같은 맛인데요. 제가 브이로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 책을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인상 깊은 부분 인덱스로 다 하나하나 표시해놓고 이 부분들 위주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집중력을 잃은 탓을 개인에 두고 있지 않아요. 사회 구조, 시스템, 기업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우리가 자제력이 너무 약해서 우리가 너무 나약해가지고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핸드폰을 계속 보고 막 쇼츠를 1시간, 2시간 막 보고 있고 우리가 이미 할 만큼 자책은 이미 할 만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내 개인 탓뿐만이 아니라 내가 집중력을 잃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관여가 되고 있는 건지를 보면 좀 그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 탓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 집중력을 잃어버린 그 이유를 남 탓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이 나와.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가 집중력을 잃은 큰 이유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테크 기업들이 작정하고 그들이 밥 먹고 연구하는 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주의력을 끌어서 자신들이 개발한 핸드폰, 그 어플을 더 쳐다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청 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하고 있는 테크 기업들이 첫 번째 원인이고, 환경도 있어요. 이런 대기오염. 대기오염이 예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새로운 물질들이 많이 섞이게 되면서 뇌에 치명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근데 지금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자본주의인 사회. 그것도 우리 집중력을 잃게 하는데 원인이 있대요. 그리고 이 책에서 ADHD, 그 질환도 다루고 있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에도 과거와는 다른 음식 문화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우리의 집중력을 잃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실리콘밸리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보면은 어떻게 실리콘밸리의 연구진들, 직원들이 사람들의 집중력을 끌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개발했는지가 나와요. 그게 진짜 흥미로운 게 원래는 그냥 온라인에서 사진을 공유하면 훨씬 더 사람들의 삶에 유익하겠다. 자신들의 지금 현재의 삶을 서로 전 세계에서 공유할 수 있으면 해서 개발된 게 인스타그램인 거야.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더 많이 올리게 하고 싶잖아. 왜냐면 그 앱의 사용 시간이 늘어나야 광고를 태울 수 있고 그 앱에 되게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진을 올리면 보상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진을 올리자마자 좋아요와 댓글을 받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보상을 보면은 사람들은 그 행위를 멈추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그런 취약한 심리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거를 밥 먹듯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각국에서 완전 천재인 사람들, 동네에서 용이 났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게 실리콘밸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집중력을 끌 수 있는 기능들을 연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핸드폰을 만들고 있으니 우리가 핸드폰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인상 깊었던 기능이 무한 스크롤.
여기에 무한 스크롤을 개발한 사람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개발했는데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고 기겁을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 스크롤이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페이지를 내리면, 스크롤을 내리면 끝이 있었어요.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점점점점 100페이지 이렇게 쪽수가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근데 이게 약간 90년대생들까지만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쪽수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계속 넘겨가면서 보다가 이제 좀 보지 말까? 이게 다음 장을 넘겨야 될 때 이거 볼까? 이제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막 20페이지, 30페이지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나 지금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냥 보지 말지 이런단 말이야. 근데 무한 스크롤은 내가 지금 몇 페이지까지 넘겼는지, 내가 지금 10페이지까지 봤는지 30페이지까지 봤는지 이런 개념이 없잖아. 이게 딱 내가 30페이지, 30쪽을 보고 있다라는 거를 그 쪽수가 적혀있을 때는 내가 30쪽이나 벌써 봤어? 너무 많이 봤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를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자각이 들잖아요. 근데 무한 스크롤은 그런 게 없는 거지. 내가 지금 얼마만큼 이 엄지손가락을 놀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 측정돼서 보여주지 않았잖아. 지금 엄지손가락을 300번 움직이셨습니다. 이렇게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거지. 그 무한 스크롤 기능을 만든 그 사람이 아자라는 사람인데, 여기서 인터뷰를 할 때 그 기능을 본인이 만들어 놓고서 엄청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한 스크롤 기능, 사실 근데 얼마나 뿌듯하겠어. 옛날에 하나하나 사람이 수고롭게 그 쪽수 페이지를 눌러가면서 페이지를 넘겨야 됐는데, 지금은 그냥 스크롤만 계속 무한으로 계속 내리면은 내용을 끝도 없이 뜰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한 화면에서. 얼마나 대단한 발전이야. 자랑스러웠는데 이게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소셜미디어에서 무한 스크롤이 쓰이니까 사람들이 이 엄지손가락을 멈추지 못하네. 그래서 내가 지금 개발한 이 개발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본 거죠. 내가 개발한 이 기능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자기 가족하고의 연대감을 위해서, 유대감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수도 있는 그 시간들이 그냥 단순히 이 스크롤질을 하는 데 쓰이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시간을 앗아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이 내 기술을 쓰면서 화도 늘고 공감 능력도 잃은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알고리즘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알고리즘 자체는 나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가 우리의 뇌를 파괴하기 위해서, 집중력을 파괴하고 막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지는 않대요. 그냥 정말 알고리즘은 우리가 어떤 걸 클릭하는지, 어떤 걸 시청하는지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많이 보는 거, 이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거를 그냥 띄워주게끔 그렇게 학습이 되어가고 있는 그냥 그런 기능일 뿐인 거야. 근데 그 알고리즘이 왜 우리한테 결국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냐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악한 거에 끌리는 거야. 인간이 본능적으로 분노하고 분열하는 거 있죠. 막 성별의 갈등, 뭐 진보, 보수의 갈등, 이런 분열에 이끌린대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충동적으로 그걸 누르고 그거를 시청을 오래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컨텐츠에 반응을 하네? 그러면 이거를 더 많이 띄워야지? 그러니까 이런 기능인 거예요. 이게 애기들한테도 화나 보이는 얼굴을 보여주면은 거기에 먼저 이렇게 시선이 간대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에 어떤 제재도 없으면 그냥 우리의 본능대로 약간 분열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의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거가 그냥 계속 최우선적으로 뜨게끔 프로그램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그냥 이대로 둬도 되냐 이거지. 이게 이 기술에는 죄가 없다고 한들 실제로 그런 것들을 계속,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 노출이 되면서
우리의 집중력과 우리의 심리는 아작이 나고 있는데 괜찮냐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게 페이스북이 뉴스피드에 우리가 볼 정보를 결정할 때 이들에게는 보여줄 내용이 수천 가지나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정보를 보여주도록 설계된 알고리즘도 우리를 슬프게 만들 정보를 보여주도록 설계된 알고리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의 목적은 우리를 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슬프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더 오래 화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이상하게 저는 기분이 안 좋으면 되게 자극적인 컨텐츠에 더 끌리더라고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 평소에는 딱 봐도 되게 어그로성이고 자극적이고 뭔가 폭력적인 그런 뉴스를 다룬다. 혹은 뭐 유튜버 뭐 날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런 거 평소에는 절대 안 눌러보거든요. 내가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이상하게 그런 걸 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본다? 그러면은 댓글들이 아주 또 자극의 끝이잖아요. 그거를 읽으면서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해? 정말 사람들은 다 이렇게만 생각하나? 할 정도로 되게 자극적인 그런 의견들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그게 싫다? 근데 그거랑 연관되어 있는 영상을 멈추지 않고 계속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기분이 진짜 개쓰레기 같지. 근데 항상 좀 희한하게 기분이 안 좋은 날 그런 컨텐츠, 그런 기사 막 이런 거를 내가 찾아보더라고. 막 누가 막 불륜 저지른 거 막 약간 그 올림픽의 비리 막 이래서 보면은 막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내가 찾아다니더라. 그리고 되게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테크 기업에서 무언가를 공짜로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메일 있죠. 지메일 그리고 구글 맵 이런 거 다 사실 우리가 메일을 주고받고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 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이게 다 무료잖아. 이거를 그 기업들이 엄청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왜 무료로 사용을 하게 해줘? 저는 그 의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이유는 너의 정보를 갖기 위해서다. 이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개인정보를 팔아 넘겨가지고 구글맵, 지메일 이런 무료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죠. 그런 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지메일에서 업무 관련한 메일도 있고 정말 수많은 메일 처리를 하잖아요. 그 메일을 사람들이 그 메일에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를 다 각각 그 회사에서 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선미는 유튜버구나. 지금 뭐 나이는 이 정도고 지금 이런 대화를 어느 회사 사람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끔 친구랑 어떤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그거에 관련된 게 딱 핸드폰에 광고로 뜨잖아. 그때 막 아이폰이 우리를 듣고 있다. 핸드폰이 우리를 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실제로 듣고 있지 않아도 네가 지메일에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네가 뭘 검색하는지 그것만 그 기업이 알고 있어도 너가 지금 어떤 게 필요한지 그 어떤 걸 광고로 띄워야 되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거지. 이것도 너무 흥미로우면서 무서웠어. 내가 내 정보를 팔아넘기고서 이거를 무료로 쓰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저자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냐? 그러니까 이 기업, 그 테크 기업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광고를 얻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건데 그 사용자들의 하나하나의 개인 정보들을 거의 프로필처럼 가져서 뭐 메일로 막 육아용품 같은 거 그런 거 이야기 나누고 그런 걸 받아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육아를 하네 하면서 육아용품 그런 광고를 받아서 그 사람한테 띄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정보가 광고 프로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 광고주한테 넘기는 거겠지? 우리 이만큼의 고객이 있어. 너네 육아 회사야? 우리 지금 육아 필요한 사람들이 이만큼의 수가 있어. 이게 괜찮냐는 거야.
그리고 알고리즘도 사실 모르겠어. 이게 저는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어서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일상, 삶을 해친다면 약간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다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알고리즘이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의 시간을 앗아가는데, 그래서 자극적이고 분노하고 분열을 일으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러지 않도록 제재가 이뤄져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사실 뭐 하물며 이런 모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도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거,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다 검증을 받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리즘은 뭐라고 그렇게 자유롭게 아무 규제도 없이 사용이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 다른 것들은 다 규제를 받고 있는데 왜 소셜미디어는 이렇게 자유롭지? 사람한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으면 마땅히 규제를 받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규제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너무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면서도 되게 중독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기분이 쓰레기 같잖아. 이거는 단단히 뭔가 잘못됐고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아, 그리고 또 약간 되게 걱정됐었던 게 요즘 숏폼이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가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영상만 본다. 이거 정말 큰 문제다였는데 이제는 그 영상이 짧아졌네. 1분 미만이 됐잖아요. 진짜 빠른 시간에 숏폼으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롱폼 유튜버로 시작을 했던 사람들도 이 숏폼 중심의 사회에 어떻게 보면 되게 적응을 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약간 그런 위기에 내몰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혼술 토크나 뭐 가사를 읽다나 제가 하는 컨텐츠는 주로 굉장히 롱폼인데 긴데 이거를 짧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숏폼의 위험성이 이 책에서 나오는 게 사람들의 공감 능력을 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설을 읽는 게 얼마나 사람들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한지를 말하는데, 소설을 읽으면 그 등장인물의 그런 행동, 대사, 상황 이런 것들을 되게 긴 호흡으로 따라가면서 그 인물의 마음을 느껴본단 말이야.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되게 천천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가야 되잖아.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노력이래요. 독서가 이 한 줄 한 줄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숏폼은 처음부터 따라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게 숏폼의 목적이잖아요. 이거 만들어보고요. 짠! 만들었지! 맛있다! 야! 약간 이게 확실히 뭐를 보여주고 싶은지가 초반에 3초 안에 나와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 때 5초 안에 여러분들이 재밌다고 느낄 만한 것들을 다 몰아넣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거를 만들면서도 제가 숏폼을 가끔 만드니까 제가 도태될 것 같으니까 저도 사실 그래서 만들면서도 내가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이거를 만들면서도 이걸 만드는 게 내가 그렇게 숏폼이 우리의 건강에 좋은 건지 우리 삶에 좋은 건지 확신이 없고 내가 숏폼을 보고 1시간 뒤에 핸드폰을 껐을 때 기분이 거지 같은데 그거를 만드는 사람이 나니까 이게 맞나? 근데 그렇다고 안 만들자니 완전 도태당할 것 같고, 또 숏폼 중에 그래도 이득이 되는 숏폼들도 있으니까 나도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너무 사람들의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그런 숏폼 말고 이득이 되는 숏폼을 만들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합리화일까요? 합리화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들고는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소설을 읽는 게 굉장히 공감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근데 숏폼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실제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공감을 할 시간이 없잖아. 그 짧은데.
오히려 살짝 식어서 먹으니까 더 짜고 살짝 달달한 맛이 올라와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타일러님 유튜브를 보는데 한국은 화면에 미친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딜 가나 그 쳐다봐야 되는 화면이 있잖아. 특히 그분이 예시로 들었던 게 택시였어. 요즘 카카오 택시 부르면은 그 앞좌석에 조그마한 스크린 달려있는 거 아세요? 나는 그때 깜짝 놀라서 택시를 탔는데 딱 타자마자 눈앞에 TV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에서 화면 쳐다보고 있는 거 되게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택시를 타자마자 그 TV를 꺼요. 그리고 사실 그걸 봤을 때 기분이 너무 나빴던 게 진짜 눈앞에다가 사실 그거 단 게 광고하려고 단 거잖아요. 눈앞에다가 광고를 이렇게 들이미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나 택시 그냥 조용히 타고 가고 싶은데. 그리고 엘리베이터에도 화면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광고 계속 나오고 있고 뉴스 띄워져 있고 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까지 내가 그 화면을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버스에도 사실 있고요. 너무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정보를 완전 밀어넣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어서 되게 약간 좀 기분이 나빠. 그렇게 화면이 늘어나는 게. 그리고 되게 거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도 우리의 집중력을 잃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던 게 옛날에는 아주 옛날 시대에는 그냥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게 그냥 그렇게 먹고 살았던 거지.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농사 짓고 뭐 가축들 키우고 그리고 잡아먹고 그리고 다시 자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이 최고야. 그리고 돈이 최고인데 돈을 버는 건 끝이 없어. 그리고 여기서 예로 나왔던 게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매년마다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매년마다 어쨌든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그런 압박감에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기본적으로 있고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주할 수가 없잖아요. 안주할 수가 없으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잠은 조금 더 덜 자고 성장을 하는 거를 추구하게끔 부추기는 사회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도 우리의 집중력을 잃게 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하는 거고. 그리고 ADHD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흥미로웠던 게 요즘 본인이 ADHD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ADHD가 지금 과진단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집중하게 만드는 각성제를 너무 과하게 복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당연히 진짜로 의학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과하게 진단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가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 자꾸 떠돌고 일어나고 통제가 되지 않으면 ADHD 상담을 받으러 오고 각성제를 받아가는데 사실 사람은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면 집중을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지. 예를 들면 전쟁통이야. 지금 전쟁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수학을 배워. 수학이 눈에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은 안전한 상황이어야 집중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불안전한 상황이면은 아이들은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중력을 잃은 아이가 상담을 오면 그냥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각성제를 주는 게 아니라 얘가 왜 집중을 못하는지 혹시 얘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에 이 아이의 집중력을 자꾸 흐트러뜨리는 산만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어린이가 나오는데 ADHD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이 아이가 여기저기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양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바꿔주면 애 집중력이 올라가는 건데 그냥 단순히 그냥 각성제만 처방을 해버리니까 그냥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나도 내가
집중을 못하는 거를 그냥 나는 집중을 못해.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지? 어떤 환경이 내 집중력을 계속 이렇게 산만하게 만드는 걸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진짜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나마 이 SNS가 뇌가 거의 다 자랄 대로 다 자란 상황에서 SNS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나 엄청나게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이제 막 뇌가 말랑말랑한 애들은 쇼폼을 보고 이렇게 미디어에 절여진 세상 속에서 자라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뇌가 바뀌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큰 문제잖아. 그리고 공감 능력도 가지기가 어렵다 그러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공감 능력이 없어 사회성이 떨어져 이렇게 그냥 욕할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지금 그거를 바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게 그리고 저도 너무 느끼는 게 애들이 놀이 문화가 없다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선민아 들어와라 할 때까지 밖에서 그냥 뛰어놀고 넘어지고 애들하고 같이 저는 막 깡통차기 하고 막 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무슨 뭐 경찰과 도둑놀이 하고 얼음땡 하고 이렇게 막 뛰어놀았잖아. 근데 그렇게 뛰어노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신체적으로 뛰어놀면서 그리고 실제로 애들이 대면해서 놀잖아요.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타인하고 놀면서 어떻게 타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설득되게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거야. 그 놀면서.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그 핸드폰 하나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는 거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뛰어놀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아이들을 아이들끼리 어른들의 감시가 없이 그냥 아이들끼리 놀 수 있는 환경을 다시 옛날에 우리 막 90년대, 80년대 애들 그냥 동네에서 골목에서 뛰어놀던 거 있잖아요. 응답하라 그거 9884. 그렇게 해야 애들이 뇌가 발달하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밥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그런 패스트푸드나 뭐 지금 이렇게 간편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예전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로 밥 짓고 삼시세끼 해먹고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되게 영양가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정말 어느 농가, 정말 시골 할머니네 집에 갔을 때 그 할머니가 만들어줄 것 같은 음식 있죠. 할머니가 이 음식이 뭐니? 놀라는 음식은 먹지 말아라. 할머니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를 먹어야 뇌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 책 이야기를 한참 해봤는데 여러분은 이 책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이러다가 진짜 영화 월이 아세요? 저는 이미 요즘에 지하철 타거나 대중교통 타면은 진짜 현실이 월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영화에서 그게 미래 도시를 보여주는 영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뭐 그냥 휠체어 같은 걸 타고 다녀요. 걷지 않아. 그래서 다들 비만이야. 다 뚱뚱해져 있어. 근데 그 휠체어 같은 거에 TV 화면이 모니터가 이렇게 딱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화면으로 서로 소통도 얼굴을 보고 소통하지 않아. 그냥 그 화면 보면서 줌하듯이 안녕, 좀 이따가 봐. 이렇게 화면으로 이야기하고 그 화면으로 계속 영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약간 우주선 같은 거를 탔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화면이 매달려 있는 휠체어를 타면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잖아. 그래서 그 영화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서로를 간절하게 그리워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맞잖아. 그렇게 핸드폰을 종일 쳐다보고 있으면서 또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가지고 사람도 어플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단절을 시키면서 그와 동시에 사람이 너무 만나고 싶어서 또 어플을 통해서 사람들을 또 구해.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실제 세상에서 사람들을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약간
지금의 세상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는 거 그게 진짜 반은 줄었으면 좋겠어. 네, 이렇게 이 책을 얘기해봤고요. 여러분은 이 책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댓글로 마저 이 책 얘기를 나누자고. 이거 제가 그 브이로그에서 이야기해가지고 구매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나요. We can do it.